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꾸역꾸역 긁고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종류의 일은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누군가를 잃었다. 거기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움직이고 싶지가 않았다. 안녕하세요. 들려주는 책 다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패트릭 브링리 저자의 에세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책은 2023년 11월 출간일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인 패트릭 브링리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후 극심한 상실감에 4년간 몸담았던 잡지사 뉴요커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그것도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말이죠. 저자는 책에서 자신이 가장 경이로운 곳으로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브링리는 10년 동안 미술관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과 전시된 예술품을 보고 또 경험한 것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앞부분을 읽었을 때는 크게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미술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술 작품에 조예가 깊고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첫 부분부터 아주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책의 내용은 단순히 미술 작품에 관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읽으면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마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제가 직접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책에서 소개하는 미술품이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패트릭 브링리의 상실감을 이겨내는 과정과 미술품이 담긴 에세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찾아서 전체를 다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형인 톰은 채 2살이 되지 않았다. 내가 어린이였을 때 형도 어린이였고 내가 사춘기를 거칠 때는 형도 10대였다. 그리고 내가 25살 생일을 맞이한 직후 형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는 젊은이였다. 하지만 그런 건 모두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동생에게 형은 언제나 다 큰 어른인 법이다. 새 학년이 될 때마다 교실에 가면 선생님이 출석부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반쯤은 기쁘고 반쯤은 경계하는 표정으로 브링리라고? 톰 브링리 동생이라고 물었다. 100살까지 산다 해도 나는 어딜 가나 톰 브링리의 동생으로 기억될 것 같았다. 형은 뛰어난 아이였다. 선생님을 기운나게 할 수도 완전히 지치게 할 수도 있었고 중학생 때부터 동네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수업을 받았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지역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했다. 수학이라면 가르치는 대로 흡수했던 형은 불공평하게도 다른 과목에서까지 뛰어났다. 과제를 내주고 또 내줘도 톰의 눈에서 어때요 선생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묻는 듯한 장난기를 사라지게 할 순 없었다. 그리고 누구라도 괜찮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은 명랑하고 인내심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겸손하고 정상적인 아이였다. 뽐내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형에게서 비눗방울처럼 뿜어져 나오는 만족스러운 분위기 덕분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순수 수학이 아니라 생물 수학 박사 학위를 받기로 한 이유를 설명할 때도 형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내가 이해하기로 형은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액체가 소용돌이치는 방식들을 연구했다. 순수 수학은 물론 굉장히 아름답지. 우아하고 군더더기가 없어.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생물학은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지. 완전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져 있어. 패트릭, 정말 믿지 못할 거야. 나도 크리스타의 유기화학 교과서를 읽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으니까. 크리스타는 형이 듀크대를 다닐 때 만난 여자친구로 나중에 형의 아내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 너나 내가 기계를 만든다면 논리적으로 접근하겠지. 최소한의 부품을 써서 깔끔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지만 살아있는 자연은 전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 겹치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빙빙 돌고 주제 하나를 놓고 수백만 개의 변형을 만들어내. 그래서 4분의 3쯤 잘못돼도 생명체는 죽질 않아. 그 결과로 생기는 게 골드버그 장치 같은 건데 무지 튼튼한 골드버그 장치인 거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괴상하고 엄청나게 여러 겹을 가진 물건이 탄생하는 거야. 글자 그대로 상상이 불가능한 물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엄청난 것이 작은 세포 안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야. 난 그게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했어. 톰은 재미있다는 말을 여기저기에 붙였다. 또 한 번은 잉링 맥주를 한 잔 마시다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다.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알아? 살아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무당벌레, 세콰이아 나무, 마이클 조던, 녹주류 할 것 없이 살아있는 건 모두 단 하나의 세포에서 진화했다는 사실이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 대단한 게 뭐게? 톰의 동생은 그게 뭔지 몰랐다. 바로 그 단 하나의 세포. 당시만 해도 우리는 톰의 왼쪽 다리에 있던 세포 하나가 변이를 거쳐 군대를 일으키고 그를 포위하게 되리라는 걸 알지 못했다. 톰은 몸집이 크고 건강한 사람이었다. 형이랑 몸싸움을 할 때면 형 머리를 뭔가로 후려치고 도망갈 수라도 있으면 성공이라 생각했다. 형은 라인베커의 재능과 재치 있는 엔터테이너 크리스 팔리, 부처를 모두 섞어놓은 사람 같았다. 대학 2군 리그에서 미식축구 경기를 할 때 센터를 맡은 형이 스냅을 못하고 스쿼트 자세로 남아있는 도중 팀원들이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서 큰 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경기가 끝나고 형은 미안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이면서도 장난스럽게 손가락을 들며 말했다. 근데 주심 판정이 틀렸어. 주심이 오프사이드, 공격수 전부 반칙이라고 했잖아. 센터는 제외라고 말했어야 했어. 톰은 2003년 가을 대학원에 가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를 했고 2005년 여름에 결혼을 했다. 건강한 몸으로 같은 뉴욕 하늘 아래 살았던 그 2년 동안 우리는 아마 한 달에 한 번쯤 만났을 것이다. 물론 형보다는 대학 친구들을 더 자주 본 셈이지만 형은 내 대학 친구가 아니었다. 조급할 필요가 없었다. 형과 내 아이들은 사촌이 될 것 아닌가. 결혼식이 끝나고 형은 왼쪽 허벅지에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해 11월에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이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암이 폐에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형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뉴욕에서 함께 산 2년 8개월 동안 도시 자체가 변한 것처럼 느껴졌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뉴욕은 레코드 가게와 싸구려 식당, 워싱턴 스퀘어의 분수대로 이루어진 도시였다. 두서없고 오색 찬란하고 낭만적인 도시. 젊은 연인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도시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업타운으로 거점을 옮긴 내게 뉴욕은 마천루, 옐로캡, 멋진 거리와 유명한 건물들이 가득한 도시이자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발 디딜 곳을 찾아야만 하는 도시였다. 그러다가 형이 병에 걸렸다. 뉴욕은 하루아침에 암병동의 병실과 형의 퀸스 아파트만 남은 도시가 되었다. 형의 아파트. 이제 눈을 감고 형을 떠올리면 언제나 퀸스에 있다. 형은 너덜너덜한 종이더미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낡은 빨강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는 야구 경기가 중계된다. 형은 암 때문에 야위였고 머리숱도 거의 잃은 상태다.
나는 형네 집에 와 있고 누이 미아도 함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와 계셨지만 저녁이 되면서 이제는 익숙해진 호텔방으로 돌아간 후다. 톰은 종이 더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데드라인 전에 수학 문제 풀이를 끝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다들 자꾸 말을 걸어 방해를 한다. 하지만 괜찮다. 형은 사람들이 방해하는 걸 좋아한다. 형은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결국 박사 논문을 완성했다. 형, 내가 말한다. 형. 나는 별 필요도 없는 긴 이야기를 시작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말하면서 길게 끈다. 어느 누구보다도 형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고 형도 그걸 너무 좋아하고 나도 그걸 매우 즐기기 때문이다. 형은 몸을 젖혀 소파에 기댄 채로 내 이야기를 듣는다. 마치 머리가 둔해서 내 말을 못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내가 마음껏 이리저리 돌려 말하며 수다를 떠는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꺼이 시간을 내어준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차례가 되자 형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모비딕이나 야구, 조니 구모에 관해 하려는 말에 스스로 감동해서일 수 있고 웃음을 터뜨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전에 뜸을 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고는 다시 앉아 꽁무니를 잘근잘근 씹어놓은 펜으로 수필가처럼 능숙하게 뭔가를 써 내려간다. 하지만 형이 써 내려가는 것은 영어 문장이 아니라 그리스 문자다.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이어지는 수학 기호들, 등호가 들어간 일종의 일리아스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게 그 아파트에서 형의 모습이었다. 병을 앓고 있지만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생기는 평화로움에 우리도 젖어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오후 매우 당황한 크리스타 형수의 전화를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형의 상태가 급속도로 이유를 알 수 없이 나빠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어떻게든 도와볼 요량으로 달려갔을 때 형은 겁에 질려 있었다. 신경과로 데려가세요. 형의 주치의가 전화로 말했다. 지금 가세요. 진로 예약 같은 건 걱정 마시고 차에 태워서 지금. 나는 형의 왼팔을 내 어깨에 둘러 부축하면서 택시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패트릭, 형이 속삭였다. 잘 지냈어?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현대의 순환극이 펼쳐지는 칙칙한 병원 대기실에서 나는 형에게 게토리 한 병을 건넸다. 형은 자기가 뚜껑을 열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잉크 묻은 왼손으로 주먹을 쥐고 병뚜껑을 계속해서 내리쳤다. 이렇게 말하면 믿어지지 않겠지만 형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그때뿐이었다. 자가 면역체계의 문제로 밝혀진 그 위기는 넘겼지만 형은 그로부터 며칠 후 눈을 깜빡일 힘이 없을 정도로 약해졌다. 이봐, 형. 언젠가 내가 이렇게 물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라는 건 암을 뜻했다. 형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모를 일이지.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생물 수학이 웃기는 게 가끔은 나도 장외 홈런을 치기도 한다는 사실이지.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이야. 멋들어진 순수 수학뿐 아니라 우리가 관찰과 본능을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자연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거든. 믿기 힘든 일이지.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순간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이 들어. 연조직 육종으로 말하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형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자기 다리를 바라봤다. 뭔가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긴 하겠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위기가 극에 달하자 형은 우리를 한 사람씩 차례로 자기 방으로 불러 작별 인사를 했다. 방에서 나온 후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져 더 이상 부서질 수도 없게 된 심장을 부여잡고 나는 의료 정보가 담긴 소책자 뒤에 이렇게 갈겨 썼다. 이제 곧 말을 못하게 될 거야. 하지만 행복해.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지. 가족, 크리스타를 잘 돌봐줘. 수학을 끝내지 못한 건 후회가 돼. 포기하진 않을 거야. 넌 걱정 안 해. 훌륭한 녀석. 사랑해.
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산 것 같아.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비디오를 대여점에 돌려줘 버렸어. 누구나 고통을 겪지. 내 차례야. 누구나 죽어. 내 차례고. 고통을 피하는 약을 먹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지 않기도 해. 죽는 건 상관없어. 다만 고통을 겪고 싶진 않아. 모두들 늙어가는 걸 보고 싶은데 크리스탈을 행복하게 해줘. 행복한 추억이 많아. 너랑 이야기한 것도 좋은 추억이야. 영화를 보다 잠이 들었는데 다 끝내지 않은 비디오를 누군가가 돌려줘 버린 느낌이야. 다행히 우리는 그 후로 형과 1년을 더 보낼 수 있었다. 병원. 형의 아담한 입원실은 대체로 명랑한 분위기였다. 검소한 방이었다. 십자 말풀이, 신문, 야구 경기를 중계하는 텔레비전, 책을 읽어주는 소리, 점심 배달 주문. 형은 투병 중에도 안절부절 못하지 않았다. 새 종교를 찾지 않았고 자기가 늘 좋아했던 것들을 계속 좋아했다. 그 덕분에 나는 형이 좋아했던 것들에서 뭐랄까 후광이 비치는 느낌을 받았다. 함께 보던 야구 경기들은 좋은 경기들이었고 책들은 좋은 책들이었으며 병실을 찾아온 친구들은 좋은 순례자들이었다. 모든 게 단순했고 모든 게 포옹 같았다. 형은 라파엘로를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는 병실 침대 머리맡에 검은 방울새의 성모를 붙여뒀다. 검은 방울새의 성모는 라파엘로가 친한 친구의 결혼 선물로 그린 작품이며 성모와 아기 예수,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담고 있고 작품 속 방울새는 전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운명을 상징한다. 디킨스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버지는 책을 집어들고 슬프고 웃긴 구절들을 낭독했다. 위대한 예술이 그렇게 쉽게 평범한 환경과 섞이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었다. 그 전까지는 늘 그 반대를 상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에 다닐 때는 대성당 벽에 그린 작품이나 고전이라 불리는 책으로 남긴 위대한 예술은 입을 해 벌린 채 쳐다보는 것 혹은 눈을 크게 뜨고 뚫어져라 보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순환극처럼 숭고한 이야기마저 가깝고 신비스럽지 않은 이야기, 바로 그 병실에서 벌어지는 일상을 숨김없이 표현하려는 시도와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밤이 오곤 했다. 형이 많이 아플 때는 대부분 크리스타 형수가 함께 밤을 보냈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도 누군가 병실을 지켰다. 형이 자는 동안 우리는 소리를 죽인 채 텔레비전을 보곤 했는데 그럴 때면 방에 믿을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사실 방 안에 어떤 것도 믿기 힘든 건 마찬가지였다. 형만 해도 그렇다. 친근하고 익숙한 형, 한때는 거대하고 활기 넘치던 몸의 형이었지만 이제 온화하고 우아한 몸을 가진 형이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잠시 후면 내가 형을 옆으로 눕히고 주먹으로 쥔 손으로 아픈 허리를 문지를 것이고 형은 신음을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할 것이다. 그런 다음이면 다시 정적이 찾아온다. 그리고 나는 형이 숨쉬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그날도 그런 순간 중 하나였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이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형의 침대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마치 처음인 것처럼 바라봤다. 어머니는 잠이 든 아들을 보고 나를 보고 새벽빛을 보고 아픈 몸을 보고 그 끔찍함을 보고 그 우아함을 보았다. 우리 좀 봐. 어머니가 말했다. 봐. 지금 우리가 바로 옛 거장들이 그렸던 그런 그림이잖아. 몇 달 후 우리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어머니의 네 형제 자매를 찾아갔다. 26살짜리 아들을 땅에 묻은 후 자신의 형제 자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짐작이 갈 것이다. 시간을 보내다가 어머니가 좀 더 단순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우리 두 사람은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왔다.
차 창문 밖으로 평범한 도시의 삶이 흘러가고 있었다. 거리는 조깅하는 사람,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누군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들 세상이 멈추는 일은 없으리라는 증거들로 넘쳐났다. 우리는 벤 프랭클린 파크웨이를 벗어나 미술관 앞에 차를 세웠다. 내 기억 속의 그 미술관은 쥐죽은 듯 고요해서 조각상들이 방금 누군가가 던진 마법에 걸린 듯 보였다. 너무 조용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창백한 색깔의 돌바닥에 울리는 우리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 금색의 다이애나 동상 쪽으로 향했다. 다이애나 동상은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타워 꼭대기를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현재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소장 중인 이 동상은 디자인 수정을 거쳐 두 번째로 제작한 작품이다. 한쪽 발 아래의 구에 모든 무게를 영원히 싣고 끊임없이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의 이 순례길을 이끌던 어머니는 빛바랜 테피스트리와 조명을 받고 있는 필사본들을 지나 옛 거장들의 회화 작품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과 돌로 된 세레반 그리고 모린 갤러허라는 이름의 필라델피아 거리 익숙하게 느낄 만한 성인들의 순환과 신의 은총을 묘사한 그림들로 교회나 수도원 분위기를 풍기는 전시실이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가톨릭 신앙을 잃었지만 이런 광경에 대한 감정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사실 전시실의 분위기는 너무도 익숙했다. 주름치마나 엄격해 보이는 수녀들 때문이 아니었다. 톰의 침대 옆을 지키던 그 몇 달간 병실에 흘렀던 분위기, 말문이 막히게 하는 수수께끼와 아름다움과 고통의 분위기가 떠올라서였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슬프고 밝은 그림을 찾기 위해 아무 말 없이 갈라졌다. 내가 찾은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7세기 전에 알려지지 않은 이탈리아 화가가 단순하고 진솔하게 그린 보석과도 같은 패널 그림이었다. 자그마한 포플러 나무 패널에 달걀 노른자로 만든 물감인 템페라를 사용한 그림으로 갓난아기를 안은 성모 마리아가 작은 동굴 입구에 있는 장면을 묘사했다. 기쁨의 별이 머리 위에서 빛나고 현자들과 천사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마리아는 주위의 소란이 전혀 들리지 않는 듯 구유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조용한 아기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이런 테마의 장면을 경배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 아름다운 단어를 마음에 품었다. 그런 순간에 생겨나는 애정어린 숭배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참 유용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미지 앞에서 우리는 말문을 잃고 말랑말랑해진다. 뒤이어 강렬하고 명백하지만 일상생활의 소란 속에서는 약하게밖에 느껴지지 않던 무엇인가가 우리의 안으로 침투한다. 경배하는 대상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다. 맥락을 더하는 것은 이 수수께끼 같지 않은 수수께끼의 명백한 의미를 흐릴 뿐이다. 누구나 자고 있는 아이나 연인, 떠오르는 태양 혹은 어쩌면 성스러운 유물이나 죽은 지 오래된 이탈리아인이 곱게 그려낸 그림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형이 두 손을 꼭 쥐고 용감하게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느낌 말고는 다른 감정이 거의 들지 않았다. 기쁨의 별에서 특별한 종류의 선명한 빛이 나오는 듯 했다. 옛 거장의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선명함과 같은 것이었다. 그 그림을 뒤로하고 어머니를 찾으러 초기 르네상스 전시실로 갔다. 어머니는 내가 찾은 그림보다 더 인정사정 없고 더 아름답고 심지어 더 진실되어 보이는 그림 앞에 서 있었다. 14세기에 활동한 피렌체 출신의 니콜로 디 피에트로 제리니라는 거장이 그린 그림이었다. 특징 없는 금색 배경 앞으로 매우 아름답지만 당돌하리만치 죽은 게 확실한 젊은이를 그의 어머니가 온몸으로 바치고 있는 장면이다. 마치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껴안고 있는 어머니를 그린 이 그림은 통곡 혹은 피에타라고 부르는 장르에 속한다. 어머니는 늘 잘 울었다. 결혼식에서나 영화관에서나 눈물을 흘리곤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심장이 부서지는 동시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그림이 어머니 안의 사랑을 깨워서 위안과 고통 둘 다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경배를 할 때 아름다움을 이해한다. 통곡을 할 때 삶은 고통이다 라는 오래된 격언에 담긴 지혜의 의미를 깨닫는다.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냉혹하고 직접적이며 가슴을 저미는 바위 같은 현실 말이다. 한두 시간쯤 흘렀을까? 튼튼한 바위 기반처럼 느껴지는 미술관을 떠나 그 너머에서 존재감을 뽐내며 펼쳐진 소위 현실 세계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부모님과 누이 미아는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돌아갔다. 나는 암트랙 기차를 타고 새로운 고향 뉴욕으로 향했다. 내 나이 25이었다. 모든 의미에서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미드타운의 분주한 행인들 틈에 섞였다. 운 좋게 얻은 전도 유망한 직장이 있는 마천루의 사무실로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꾸역꾸역 긁고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종류의 일은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누군가를 잃었다. 거기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움직이고 싶지가 않았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는 침묵 속에서 빙빙 돌고 서성거리고 다시 돌아가고 교감하고 눈을 들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슬픔과 달콤함만을 느끼는 것이 허락되었다. 지친 승객들을 가득 태우고 브루클린을 향해 달리는 지하철의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그러다 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나는 뉴욕의 훌륭한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왔다. 보이지 않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들이 아니라 구석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서 있는 경비원들 말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것일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세상에서 빠져나가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세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속임수가 과연 가능한 것일까? 브루클린의 5번가를 따라 걸으면서 멕시코 식당 5-6개를 지나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3층에 있는 집에 도착했다. 문에 열쇠를 넣고 돌릴 즈음에는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2008년 가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11장 완벽하지도 않고 완성할 수도 없는 프로젝트. 직장으로 복귀한 첫날, 조셉이 앞장서서 환영 인사를 건넨다. 패밀리맨, 그가 우렁차게 외친다. 우리 패밀리맨이 돌아왔군. 우리는 내가 그를 처음 만났던 날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배치 사무실 앞에 서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앞장서서 다니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소식을 들었는지 확인을 한다. 다른 경비원들도 환영하며 악수를 청하고 마치 시가라도 나눠 피는 사이인 것처럼 등을 치며 반긴다. 질문과 충고가 경쟁하듯 쏟아진다. 애는 잘 먹어? 잠은 잘 자? 아이고 안 됐네. 하지만 애랑 같은 방에서 자면 고생길이 열리는 거야. 감기에 걸렸다고? 불쌍한 것.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질 좋은 꿀을 구하고 생강을 좀 갈아. 많이는 말고 적당히. 아다도 함께 기뻐해준다. 내 사수였던 그녀는 늘 가족의 안부를 묻고 그에 대한 대답에 진심으로 흥미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내 팔을 꼭 잡고 함께 걸으면서 그녀는 부모님이 첫 손주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간절히 듣고 싶어 한다.
그리고 미술관이 새로 사들인 그림 앞에 당도하자 말한다. 이것 좀 봐. 이렇게 추한 걸 본 적이 있어? 오전 10시가 되자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익숙한 얼굴들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글자 그대로 익숙한 얼굴들도 몇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사람들의 얼굴에 담긴 감탄과 어리둥절함, 화장실을 찾지 못했을 때 짜증나는 표정들이 떠오른다. 미술관에도 단골 손님들이 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차례로 만나게 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과 발달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켄지라는 젊은이는 경비원들에게 퇴근길에 어떤 기차를 타는지 묻고 운행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있으면 모두에게 알려줘서 도움이 된다. 아놀드 파머처럼 매일 초록색 재킷을 입고 와서 대학생들에게 장황한 조언을 해대는 노인도 있다. 상하 손잡이가 달린 돋보기로 그림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무성 영화시대의 배우처럼 옷을 입고 긴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다닌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게 유감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한다. 드와이트는 미술관 전체를 특유의 느린 걸음으로 누비면서 모든 경비원에게 하루에 정확히 한 번만 인사를 건넨다. 두 번째 만나면 국물도 없다. 드와이트는 보통 작은 종이 조각에 뭘 쓰느라 바빠서 입에서 2마디 이상 나오게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오늘은 그런 드와이트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넨다. 그러나 역시 그는 다음 순간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걸어서 지나쳐버린다. 일과에 다시 익숙해지면서 내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한다. 팔짱을 끼고 주변을 둘러보고 그냥 자리에 서서 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아는 모든 성인은 자신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주장하지만 이곳에서의 나는 바빠서는 안 된다. 긴 시간을 조용히 보내다가 가끔 이봐요 이거 원화 맞아요?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 어린아이가 그림 액자를 잡아당기거나 그 비슷한 일이 생기면 가끔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정적을 음미할 시간은 충분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1시간이 정확히 1시간으로 느껴질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깨닫는다. 집에서 올리버를 돌볼 때도 한가한 시간이 있긴 했지만 그 시간과 이 빈 시간은 다르다. 전자는 소비하고 쓰고 낭비하고 텔레비전을 보느라 사라지는 시간이어서 그냥 시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몸도 해치울 수 있다. 후자는 옛날식으로 보내는 시간이라 여름날 포치에 앉아 바람이 부는 걸 바라보는 것 같은 시간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경비원 근육이 약해졌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서 있는 건 끊임없이 연마하지 않으면 녹쓰는 기술이다. 서 있는 것이 실은 서 있고 기대어 서 있고 서성거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다 쓴 잉크 카트리지처럼 다리를 터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낸다. 늦은 오후로 접어들 무렵이 되자 에너지는 탈탈 털리고 여기저기가 쑤셔왔지만 아이를 돌볼 때 오는 미친 듯한 기진맥진의 상태가 아니라 기분 좋은 단순한 피로감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내 삶이군.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락 콘서트 무대 코앞의 객석만큼 떠들썩한 세계와 수도원처럼 고요한 세계 두 곳을 오가게 될 것이다. 피터르 브리헐의 곡물 수확 근처에 배치된 나는 이 오랜 친구에게 다가가면서 내 이중생활 사이에 조화를 이룰 방법이 있을까 궁리한다. 예술과 고요의 신전이 바로 문 밖에서 돌아가는 노역의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1000번쯤 들여다봤던 브리헐의 풍경을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듯 다시 한번 바라본다. 오늘은 더 작은 디테일들에 눈이 간다. 속수무책의 수탉에게 막대를 던지는 아이들, 웅덩이에서 수영하는 수도승들, 건초 더미를 끌고 가는 소몰이. 활기찬 장면이지만 인물들은 캔버스의 밝은 표면에 고정되어 있다. 우리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는 사이 그들의 복잡한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볼 수 없다.
어쩌면 예술작품은 삶의 예술적이지 않은 측면을 묘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일상의 단조로움, 불안함, 그리고 차례로 밀어닥치는 빌어먹을 일들에 파묻혀 큰 그림을 볼 능력을 잃어버리는 측면 말이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내 전시관에 걸린 완성된 그림들이 아직도 진행 중인 세상과 동떨어진 저 너머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올리버가 태어난 지 2년 후 루이스가 태어났다. 나처럼 금발인 그녀를 우리는 위지, 위즈걸, 리틀 미스, 위저, 위저 등의 별명으로 불린다. 오빠에 비하면 느긋한 성격이다. 한편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올리버는 치열하고 집착적이며 불굴의 의지를 가진 AF 선장이다. 루이스는 밝은 성격에 재미있고 남의 눈치를 별로 보지 않는다. 이제야 알고 보니 아이의 성격은 주사위 던지기처럼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했던 것은 올리버만의 본성이었다. 나의 새 일과는 다음과 같다. 일찍 퇴근을 해봐야 저녁 7시 정도지만 집에 오자마자 곧바로 엎드려 올리버와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놀아준다. 그러면 어떻게든 저녁이 준비가 되어 식탁에 오른다. 타라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픽업해온 다음 위지에게 젖을 물린 채 저녁 식사까지 준비할 때가 많다. 저녁을 먹고 나면 다시 바닥에 엎드려 지루하고 지루하기 그지없는 장난감 기차 놀이를 한다. 아이들을 재우는 것은 일련의 교착 상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올리를 씻기기 위해 싸우고 침대에 눕히기 위해 싸우고 눈을 감도록 하기 위해 싸운 끝에 겨우 쟁취한 승리마저 절대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과정을 내내 루이스는 엄마의 품을 거의 떠나지 않는다. 루이스가 보채지 않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데 타라의 품이 점점 중요해져 가고 있다. 마침내 두 아이 모두 잠이 든 다음 시선을 돌리면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가 보면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할 지경이다. 우리는 그 정도가 되진 않을 수준까지 집을 정돈한다. 그러고는 우리도 이내 잠에 빠져든다. 올리버가 우리 침대로 기어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한쪽에 공간을 놔두고 위즈가 올 때를 대비해서 또 다른 한쪽에도 공간을 남겨둔 채로 이즈음 나의 쉬는 날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어서 12시간씩 근무를 하는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는 타라를 거의 보지 못한다. 주말 내내 타라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다. 7년이 넘도록 대처하지 못할 일은 없는 직장에서 일해왔다. 내가 지키는 구역에서는 예술품이 단 한 점도 손상되는 일이 없었다. 명화 한 점도 분실되지 않았다. 타율 1000%다. 하지만 나의 새로운 삶에서는 성장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 긁어모아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다. 감정이란 얼마나 변화무쌍한 것인지를 배우고 있다. 어린아이가 맑음과 폭풍우 사이를 얼마나 예상치 못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어른도 얼마나 그와 비슷한지를 깨우친다. 그래서 가령 고대 로마 전시관에 전시된 귀족들의 두상을 보면서 그 근엄한 가면에 드러나지 않는, 어쩌면 그들이 말도 안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곤 한다. 다부진 인상의 카라칼라 황제가 때를 쓰는 아이처럼 어머니 말씀을 빌리자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뚜껑이 열리는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언짢았던 기분이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좋아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해지면서 찌푸렸던 눈썹이 풀어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다. 매트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첫 몇 달을 돌이켜보면 내가 한때 날이면 날마다 말없이 뭔가를 지켜보기만 하는 상태를 그토록 오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아마 그것은 커다란 슬픔이 가진 힘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날마다 수많은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하는 요즘 같아서는 그렇게 뭔가에 집중해서 사는 삶을 상상하기가 힘들다. 이제는 더 이상 처음 미술관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처럼
단순한 목표만 바라보지 않는다. 대신 살아나가야 할 삶이 있다. 13장.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인생은 길다. 그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다. 젊어서 죽으면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하지만 요절하지 않으면 다 자란 후에도 추가로 남은 몇십 년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50년, 60년, 어쩌면 70년 정도 남은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형이 죽고 나서 나는 어찌어찌 매트로 오는 길을 찾게 됐다. 그리고 성년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여정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추구하던 성장과 변화를 마무리 짓는 최종 목적지 같은 시기라 생각하는 쪽이 편했다. 형보다 더 나이 든 사람이 된 지금이 이상하고 부자연스럽다. 어릴 적 올라가서 놀던 나무보다 키가 더 커지면 이런 느낌일까?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이 지금 보이는 지평선 너머까지 뻗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정도의 관록은 갖추게 되었다. 삶은 휘청거리고 삐걱거리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테고 그 방향을 나 스스로 잡는 편이 낫다는 것도 알게 됐다. 다시 말해 내 삶은 여러 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 그 말은 현재의 챕터를 언제라도 끝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거의 완벽한 직장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완벽한 직장이 아닐지도 몰랐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전시실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던 한때가 있었고 명상과 같은 고요함을 감사한 마음으로 음미했다. 그러나 요즘은 생각이 미술관 밖으로 휘리릭 날아가서 몸과 마음이 움찔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기 일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요하고 정돈된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경기장 밖에 서서 게임을 잠자코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 전시실을 찾는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큰 도시와 넓은 세상을 어떻게 만나게 해줄지를 계획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두려우면서도 흥분되는 미래다. 솔직히 말해서 코딱지만한 우리 집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만으로도 벅차고 바깥 세상과 다양한 관계를 맺기 위해 더 강인하고 용감해질 방법을 배우고 싶다. 가을과 겨울 내내 이 짙은 푸른색 근무복을 포기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했다. 최근 들어 밥이 나를 옛거장 전시관에 자주 배치했기 때문에 브리헐과 티치아노를 비롯한 옛 친구들의 작품들 앞에서 줄곧 같은 고민을 했다. 그렇다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으로 돌아가기에는 내 버릇이 너무 나빠졌다. 앉아서 하지 않는 일이 필요했다. 생각 끝에 여행 가이드 회사에 지원했고 전화 인터뷰를 하자는 연락이 왔다. 어느 날 오후 3시 휴식 시간을 이용해 인터뷰를 한 다음 타라에게 전화했다. 로어 매너튼 도보 여행 가이드가 될 사람이 누군지 맞춰볼래? 파트타임으로 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불과하다.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인생은 길고 이 일은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대신 그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글자 그대로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봄이 오고 일을 시작할 날짜가 다가오면서 나는 가이드를 하기 위해 조사하고 투어 내용을 적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준비를 하는 내가 얼마나 신나하고 있는지 문득 깨닫는다. 이야기를 하는 일, 나만의 것을 만드는 일이다. 미술관이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워올 때까지도 나는 계단 맨 꼭대기에 내 자리에 서 있다. 저 아래 그레이트 홀은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사람들이 바다처럼 몰려가 맡겨뒀던 옷을 찾아 입고 지도를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을 떠나 일상과 삶으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많은 경우 예술은 우리가 세상이 그대로 멈춰섰으면 하는 순간에서 비롯한다. 너무도 아름답거나 진실되거나 장엄하거나 슬픈 나머지 삶을 계속하면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순간 말이다.
예술가들은 그 덧없는 순간들을 기록해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들은 덧없이 흘러가 버리지 않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계속 아름답고 진실되고 장엄하고 슬프고 기쁜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믿게 해준다. 그리고 이곳 매트의 유화 물감으로 그려지고 대리석에 새겨지고 퀼트로 바느질된 그 증거물들이 있다. 세상이 이토록 형형색색으로 화려하고 충만하며 그런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며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정성을 다해 만들려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이 신비롭다. 예술은 평범한 것과 신비로움 양쪽 모두에 관한 것이어서 우리에게 뻔한 것들, 간과하고 지나간 것들을 돌아보도록 일깨워준다. 예술이 있는 곳에서 보낼 수 있었던 모든 시간에 고마운 마음이다. 나는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10년 전 배치된 구역에 처음 섰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 때때로 삶은 단순함과 정적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도 있다. 빛을 발하는 예술품들 사이에서 방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살피는 경비원의 삶처럼 말이다. 그러나 삶은 군말 없이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기도 하다. 5시 30분이 되자 나는 클립으로 부착하는 해진 넥타이를 떼고서 중앙 계단을 뛰어 내려간다. 네, 여기까지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본문 일부 낭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